희망의 씨앗 한 여성 과학자의 탈북기. 제1장 평양의 봄날 1500자. 평양 모란봉구역의 3층 아파트에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제집을 펼쳤다. 1990년대 중반 아버지는 인민군 소장이었고 어머니는 당 간부였다. 우리 집 식탁에는 늘 흰쌀밥과 고기가 올랐다. 내가 다니던 제1중학교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집안의 아이들이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은혜로 이런 삶을 누린다고 배웠고 나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어머니가 먼저 쓰러지셨다. 병원에서는 간암 말기라고 했다. 평양의 특권층도 제대로 된 항암제를 구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셨는지 이듬해 봄, 심장마비로 급사하셨다. 19살에 나는 고아가 되었다. 부모님의 공훈 덕분에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전공은 농업경제학.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었고 식량 문제가 심각했다. 나는 진심으로 인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었다. 대학 시절 나는 최우수 성적을 유지했고 졸업 후 국가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에 배치되었다. 23살에 패기 넘치는 연구원이 된 것이다. 연구소에서 나는 중국과 베트남의 농업개혁 사례를 연구했다. 금지된 자료였지만 연구 목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했다.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한 나라들이 식량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시도하지 않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협동농장의 자율성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었다. 그 보고서는 상부에 올라갔고 한 달 후 나는 연구소장에게 불려갔다. 동무, 이런 위험한 생각을 어디서 배웠소? 나는 그제야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연구소장은 예상과 달리 나를 징계하지 않았다. 똑똑하긴 한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조심하시오. 그는 내 보고서를 불태우며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다. 26살의 봄이었다. 해시태그 제2장 국경의 어둠 1500자. 2016년 가을, 나는 함경북도 무산으로 출장을 갔다. 공식적으로는 국경지역 농장 실태 조사였지만 내 진짜 목적은 달랐다. 두만강 넘어 중국 땅을 직접 보고 싶었다. 연구소 동료의 친척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중국까지 500달러, 한국까지 3000달러. 브로커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나는 부모님이 남긴 금반지를 팔아 돈을 마련했다. 보름달이 뜬 밤, 나는 브로커를 따라 강가로 갔다. 10월 말의 두만강은 얼음이 얇게 얼기 시작했다. 물살이 세니 조심하시오. 강 한가운데쯤 가면 중국 측 사람이 기다리고 있소. 나는 떨리는 다리로 강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물살에 여러 번 휘청거렸고 입술은 추위로 파래졌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국경 수비대였다. 거기 누구냐? 고함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북한 쪽으로 돌아서 달렸다. 물을 헤치며 미친 듯이 도망쳤다. 하지만 젊은 군인들의 속도를 당해낼 수 없었다. 강가에서 나는 붙잡혔다. 보위부 조사실은 지하에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나는 열흘을 보냈다. 신문은 밤낮 없이 이어졌다. 어느 조직의 지령을 받았나? 남조선 정보기관과 접선했나? 그들은 내가 간첩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나는 계속 부인했다. 개인적인 일탈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강을 건너려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조직도 배후도 없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한대좌가 조사실에 들어왔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고? 예, 그렇습니다.
얼굴도 괜찮고 학벌도 좋은데. 아깝군. 그의 말뜻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정치 범수용소가 아닌 평양으로 호송되었다. 어느 고위 간부에게 선물로 보내진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나는 28살이었다. 해시태그 제3장 3장 속에 새 1500자. 공군 상장 박철민. 64살의 그는 6.25 참전 용사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군에 바친 사람이었다. 그의 평양 대성구역 별장에 나는 갇혔다. 넌 이제 내 사람이야. 잘만 처신하면 나쁘지 않을 거야. 첫날 밤 그가 한 말이었다. 나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다. 살아남아야 했다. 다시 탈북을 시도하려면 살아남아야 했다. 낮에는 집안일을 했다. 청소, 빨래, 요리. 저녁이면 그가 돌아왔다. 술을 마시고 나를 불렀다. 나는 웃으며 그의 곁에 앉았다. 그의 전쟁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어깨를 주물렀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다. 내 영혼은 점점 말라갔지만 표정만은 밝게 유지했다. 생존이 목표였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박 상장이 말했다. 너 참 영특하구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다 보여. 나는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싫지 않아.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까불어서 말이야. 너는 교양도 있고 말도 잘 통해. 그는 나를 데리고 가끔 외부 행사에 나갔다. 다른 고위 간부들의 모임에서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북한 권력층의 민낯을 봤다. 인민을 위한다는 그들은 외제 술을 마시며 부정부패를 논했고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갔다. 1년이 지날 무렵 박 상장은 나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가끔 서류 정리를 시키기도 했다. 군부의 기밀 문서들을 보면서 나는 정권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탈북의 의지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감시가 너무 심했다. 나는 기다렸다. 3년째 되던 해, 박 상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다. 중앙당에서 내 이야기를 들었어. 예쁘고 똑똑하다고. 기쁨조 후보로 추천할까 해. 기쁨조. 최고 지도자를 위한 접대 조직. 어떤 여자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편으로는 박 상장에게서 벗어날 기회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상장 동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사장 꿈의 추락 1500자. 기쁨조 훈련소는 평양 외곽의 비밀 시설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2달간 춤과 노래, 접대 예절을 배웠다. 다른 여자들은 대부분 16, 17살이었다. 31의 나는 가장 나이가 많았다. 언니,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면서요? 대단해요. 어린 동기들은 나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나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았기에 안쓰러웠다. 훈련 마지막 주, 정기 신원조회가 있었다. 모든 훈련생의 과거를 다시 한번 조사하는 절차였다. 나는 불안했다. 3년 전 탈북 시도 기록이 제대로 지워졌을까? 박 상장은 자신의 권력으로 그 기록을 묻었다고 했지만 당의 조직 체계는 복잡했다. 어디선가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나는 훈련소장에게 불려갔다. 허수경 동무의 과거에 문제가 발견되었소. 심장이 쿵쾅거렸다. 2016년 무산에서 탈북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소. 이런 경력자를 기쁨조에 둘 수는 없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박 상장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화가 나 있었다. 내가 얼마나 공들여 내 과거를 묻었는데 당 조직부에 또 다른 기록이 남아있을 줄이야. 그는 소주를 들이켰다. 이제 넌 끝이야. 나도 내 때문에 책임 추궁을 받을 판이야. 그날 밤 그의 폭력은 유난히 심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렸다.
다음 날 아침 박 상장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래도 내가 손을 써서 정치 범수용소는 면하게 해줬어. 당분간 여기서 조용히 지내. 바람 잠잠해지면 지방 어딘가로 보내줄게.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절망했다. 지방으로 추방되면 탈북은 더 어려워진다. 평양에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했다.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임신을 했다. 박 상장의 아이였다. 해시태그 제오장 생명의 무게 1500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울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하지만 낙태는 불법이었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박 상장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기뻐했다. 아들이면 좋겠구나. 내 대를 이을 자식이 생기다니. 그는 65에 자식을 얻게 된 것이 신기한 듯 했다. 임신 중에 그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다. 폭력이 줄었고 먹을 것을 더 챙겨줬다. 아이한테 좋은 거 먹어야지. 나는 그의 변화를 이용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몸조리를 좀 하고 싶어요.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게 해주세요. 그는 허락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나는 조금씩 바깥 정보를 얻었다. 간호사들과 친해지고 다른 임산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2018년 봄, 나는 딸을 낳았다. 작고 빨간 생명체를 처음 안았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탈북은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딸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다. 나는 아이에게 은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살라는 의미였다. 박 상장은 손녀뻘 되는 딸을 무척 귀여워했다. 그는 퇴역을 앞두고 있었고 말년에 생긴 딸이 기뻤던 모양이다. 은별이가 크면 좋은 교육을 시켜야지. 김일성 종합대학도 보낼 수 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 아이는 절대 이 땅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은별이가 돌이 되던 해 나는 본격적으로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 상장의 감시가 예전보다 느슨해진 틈을 타서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가 주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빼돌렸고 집안의 귀금속을 하나둘 팔았다. 또 3년 전에 연락했던 브로커를 수소문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미리 국시켜주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수소문 끝에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다. 여자 하나의 아기까지.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 거요. 그는 $5,000를 요구했다. 나는 1년 더 모으기로 했다. 해시태그 제6장 탈출의 밤 1500자. 2020년 가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은별이는 2돌이 조금 지났고 나는 34살이었다. 브로커는 10월 초가 적기라고 했다. 국경 경비가 교체되는 시기고 날씨도 아직 춥지 않아요. 박 상장은 최근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이 기회였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은별이를 안고 오래 있었다. 은별아, 우리 힘든 여행을 떠나야 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이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 새벽 4시, 브로커가 보낸 승용차가 집 앞에 섰다. 나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은별이의 기저귀와 분유, 내 신분증, 그리고 모든 돈. 평양을 벗어나는데 3시간이 걸렸다. 검문소마다 브로커가 준비한 통행증과 뇌물로 통과했다. 함경북도 회령에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다. 중간에 여러 곳에 숨어 지냈다. 은별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자주 울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응. 나는 아이를 달래며 정신없이 분유를 먹였다. 회령의 한 민가에서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냈다. 브로커가 말했다. 내일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두만강을 건너는데 20분, 중국 측 안전가옥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다음 날은 길게만 느껴졌다. 나는 은별이와 함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아이가 울까봐 계속 안아주고 달랬다.
저녁을 먹고 나서 브로커가 검은 옷을 가져왔다. 이걸 입으세요. 아기는 업고 가야 합니다. 나는 은별이를 포대기로 단단히 묶었다. 밤 11시.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가까지는 30분 정도 걸렸다. 험한 산길을 걷는 동안 여러 번 넘어질 뻔했다. 은별이는 다행히 잠들어 있었다. 두만강이 보였다. 3년 전 실패했던 그 강이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했다. 브로커가 속삭였다. 지금 경비 교대 시간입니다. 15분 안에 건너야 해요. 조명탄이 올라가면 엎드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10월의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갑고 물살은 생각보다 세었다. 해시태그 제7장 강을 건너 1500자.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나는 발을 헛디뎠다. 순간 몸이 기울었고 은별이를 감싼 팔에 힘을 주었다. 차가운 물이 어깨까지 적셨다. 은별이가 찬물에 놀라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 쉿. 은별아 제발. 나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브로커가 뒤에서 급히 말했다. 빨리 가세요. 소리 들리면 끝이에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다. 순찰대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고 은별이도 물에 잠길 뻔했다. 나는 아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팔이 후들거렸지만 버텼다. 순찰대의 불빛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은별이는 추위에 떨며 작게 칭얼거렸다. 그때 상류 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 야생 멧돼지가 물을 건너는 소리였다. 순찰대의 불빛이 그쪽으로 향했다. 멧돼지네. 가자. 군인들이 상류로 이동했다. 브로커가 속삭였다. 지금이에요. 빨리. 나는 남은 힘을 다해 물을 헤쳤다. 팔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다. 마침내 강 반대편 땅에 발이 닿았다. 중국이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강변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중국 측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이쪽으로. 우리는 젖은 몸으로 옥수수밭 사이를 뛰었다. 은별이는 추위와 공포에 심하게 떨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 은별아. 거의 다 왔어. 10분쯤 달렸을까? 낡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타세요. 우리는 트럭 짐칸에 실린 건초 더미 사이에 숨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차체, 건초의 따끔한 감촉, 은별이의 거친 숨소리. 모든 게 생생했다. 나는 북한을 떠났다. 3년 만의 재도전. 이번에는 성공했다. 그런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왔다. 중국에서 붙잡히면 다시 북송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별이를 꼭 안았다. 우리 꼭 한국까지 가자. 해시태그 제8장 자유를 향하여 1500자. 중국 연길의 한 조선족 가정집. 우리는 그곳 지하실에서 2달을 숨어 지냈다. 매일 밤 은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노심초사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조용히 움직였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선한 분이었다. 내 동생도 탈북자였어요. 공안에 걸려 북송됐죠. 당신들만큼은 꼭 한국 가야 해요. 그녀는 우리에게 중국 음식을 가져다 주며 위로했다. 12월 초 브로커가 다음 여정을 알려줬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자수하면 됩니다. 여정은 험난했다. 버스, 기차, 트럭을 번갈아 타며 중국을 가로질렀다. 공안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은별이는 그새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 배고파. 아이의 첫 말이 그것이었다. 나는 울컥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들어갔을 때 조금 안심이 됐다. 하지만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은 더 위험했다. 밀림을 통과해야 했다. 안내자를 따라 이틀 밤낮을 걸었다.
은별이를 업고 걷는 것은 지옥이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다. 모기에 물려 온몸이 부어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른 탈북자 3명과 함께 우리는 걸었고 또 걸었다. 마침내 태국 국경 마을에 도착했다. 2021년 1월, 우리는 가까운 경찰서로 갔다. 한국 대사관에 가고 싶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서툰 영어로 말하자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다. 그곳에서 한 달을 기다렸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지만 북한보다는 나았다. 은별이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었다. 엄마, 이거 달아.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나는 울었다. 이 아이에게 단 것을 먹이고 싶어서 목숨을 걸었구나. 2월 중순, 드디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면담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고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28배 시작된 악몽, 6년 만에 끝나는 것이었다. 34세 나는 마침내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2021년 3월 1일, 3.1절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나는 은별이를 안고 땅을 밟았다. 대한민국의 땅, 자유의 땅. 은별아, 여기가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곳이야.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3살짜리 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까마는 나는 계속 말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다. 한국의 제도, 문화, 언어를 배웠다. 나만 말투가 어색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과 서로 위로하며 지냈다. 은별이는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들과 놀며 빠르게 적응했다. 엄마, 나 친구 생겼어. 아이의 말에 나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당분간은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그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나는 검정고시부터 다시 시작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은별이를 재운 후 공부했다. 손님들이 내 어눌한 말투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2년 후 나는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은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아이가 자랑할 때마다 나는 북한에서의 그 끔찍한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지금 나는 37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은별이는 올해 8살이 됐다. 아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직 모른다. 언젠가는 말해줘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저 이 아이가 자유롭게 꿈꾸고 웃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꾼다. 두만강을 건너다 붙잡히는 꿈, 박상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꿈. 그럴 때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은별이를 본다. 이 아이의 숨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인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자유로운 삶이다. 나도 이제 그중 하나다. 은별이도 그중 하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전부다.